자, 이번 시간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조선전기의 왕들의 업적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멈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세조까지 했었는데 세조 이후에 전개된 왕의 정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세조 이후에 세조 이후에 왕세자가 있었는데요. 이 왕세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종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세조의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오르는데 이때 이제 그 예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왕이 못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니 그것이 성종입니다.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거든요. 병약해서 병으로 세상을 뜨고 그리고 여차하면 왕이 될 수 없을 뻔했던 왕이에요. 성종.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 세조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조 같은 경우는 왕권강을 한다고 대신들의 입을 막고 그랬는데 이 세자 같은 경우는 그 덕을 펼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갈등을 빚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의 그 아들 그러니까 세조의 손자죠. 이 손자가 왕이 됐었는데 이 성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조가 시행했던 모든 정책을 반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종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성종 같은 경우는 완성, 이룰 성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근간을 이룩한 왕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성종이고요. 통치체제 확립 보시면 그 할아버지가 했었던 경국대전 있잖아요. 이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했던 왕이 이 성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홍문관을 설치하는데요. 이 홍문관이라는 것은 세종 때 집현전 있죠. 그 집현전을 부활시킨 겁니다. 할아버지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했죠. 그래서 그 집현전을 또 부활시킨다고 하면 손자가 할아버지를 뭐 이렇게 했다 말이 나오니까 그냥 이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홍문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집현전하고 똑같았다라는 거. 왕의 정치적인 자문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 이제 홍문관이고, 그리고 이제 경연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경연이라는 것은 경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신하들하고 왕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즐겨서 했던 왕이 세종대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를 내가 하겠다, 정책을 결정을 받다라고 했을 때 신하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세금을 10% 올릴 건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약에 당신들이 내 근거에 반박해가지고 나를 이긴다면 나는 그 정책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막 싸우죠. 그러다가 이제 명분싸움에서 왕이 지게 되면 그래요. 그럼 대신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기게 되면 대신들이 저한테 좀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왕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 신하들한테 배우기도 하는 학문의 그 장이었으며 토론의 장이었고 정책 결정의 장이었던 것이 경연인데 할아버지가 경연을 못하게 했었죠. 그래서 이 손자 성종은 할아버지의 모든 정책에 다 반대. 그래서 경연도 부활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관수건급제인데요.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것은 우리가 경제편에서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편찬사업, 동국여지 승남, 동국통감, 삼국사전료, 동문선, 악화개범, 그리고 국조의뢰, 해동제국기 여러 서적을 또 편찬을 했던 것이 성종이에요. 자, 이제 태, 세, 문, 단, 세, 예, 성까지 했죠. 성종에서 딱 끝나고 그렇다면 성종이 추진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국가의 통치체제를 정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통치체제가 조선의 통치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고려의 중앙통치체제는 무엇이 있었죠? 이성육부제가 있었죠. 조선은 무슨 제도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중앙행정조직인데요. 이제 관리조직이라고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건데
문반과 무반의 양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0등급 18품 30개인데, 자, 18품 30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18품인데 18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1품에서 9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품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1품은 정, 종 해서 정종, 정종, 정종해서 9품까지 정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품계가 몇 개죠? 2, 9, 18이죠. 18품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30개가 조금 복잡해요. 어차피 시험과는 관계없으니까 그냥 상식상에서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 3품과 종 3품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 3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하고,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당하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 3품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6품까지 이렇게 쪼개는데요. 이 정, 종, 정종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눠져요. 그래서 상하로 구분이 돼요. 정일품 상, 정일품 하 이렇게 해서 정종, 정종, 상하, 상하, 상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몇 개야? 4, 6이 24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상하가 없어요. 상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몇 개예요? 여기는 6개죠. 6개. 그래서 30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럼 모르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상관, 당하관으로 나눴고요. 그러면 이 당하관 중에 6품과 7품을 나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참상관, 그리고 여기는 참하관으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당하관이면서 참상관이고 당하관이면서 참하관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이제 18분 30개는 이제 대충 이렇게 됐으니까 알았다라는 거지. 그렇죠? 상식.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당상관이 어쩌고 저쩌고, 당하관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요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관직 체계 같은 경우는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관직은 중앙관직, 서울경찰을 쓰니까요. 그리고 외관직은 우리가 고대사회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외관직은 지방관, 그렇죠? 그래서 지방직. 그래서 경관직, 중앙직 공무원과 외관직, 지방직 공무원을 공부할 거야. 자, 일단 경관직을 한번 봅시다. 자, 왕이 있고요. 왕 밑에 바로 의정부가 있죠. 자, 의정부 밑에는 2호 예병 현공인 6조가 있죠. 6조는 실무를 담당했고, 의정부는 이것을 다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자, 이렇게 의정부 합의기구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왕 밑에는 이제 승정원이 있어요. 승정원이 있다는 것은 왕의 비서기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금부가 있죠. 의금부는 또 재판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재판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형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형조. 그래서 형법, 형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자를 재판하는 건데, 자, 의금부가 또 재판을 해요. 근데 요건 틀린 거예요. 요거는 형조는 그냥 기본적인 건데, 이 중범죄, 역모라든가 아니면 반역이 역모죠. 역모라든가 뭐 중범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 국내에 관련된 뭐 왕을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범죄는 의금부에서 따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기구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형조가 그냥 재판이라면 여긴 중범죄 재판 기구고, 여기에서 판사는 누구냐면 왕이 직접 판사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의금부에 하국되었다 그러면 반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사육신 있었죠. 세조가 의금부를 여는 거죠. 영모 니들 그러니까 막 나리는 그러시면 야 얘들 죽여라 그럼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금부입니다. 그렇죠? 엄청 무서운 거. 자, 그리고 사헌부가 있고요. 사헌부는 이제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곳, 그리고 사관원이 있죠. 그래서 간쟁을 담당했던 것, 그리고 홍문관이 있어요. 홍문관은 정책을 토론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왕의 자문 역할을 했었던 홍문관이 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이걸 삼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삼사는 무엇을 갖고 있다? 대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춘추관이 있었는데, 이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이고, 그리고 대학교 성균관이 있고요.
국립대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를 담당했던 한성부가 있어요. 그래서 한성부, 그래서 수도의 치안이나 행정을 담당했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 왕권을 강화했던 왕권 강화 기구죠. 그런데 그 여기에서 보면 3사가 있죠. 3사는 뭐예요? 왕권을 견제하는 견제하는 기구. 그래서 신권이 강화되는 이렇게 기구. 그러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여기에서 벌써 통치 체제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려 시대하고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거. 자, 고려의 중추원의 승선, 그렇죠? 여기 승정원하고 비슷하고. 자, 그리고 이 고려의 어사대가 사헌부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 3사는 이제 이름만 같이 틀리죠. 우리는 조선은 그 뭡니까? 그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였고 대강권을 갖고 있었지만 조선의 고려의 3사는 뭐가 있었어요? 회계를 담당했던 단순한 회계 기구였죠. 이것이 이제 중앙관직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뭐가 잘 나오냐? 외관직이 잘 나옵니다. 외관직. 그래서 경관직보다 외관직. 제가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성육부 하면서 이성육부가 시험에 잘 나오지 조선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지금 조선은 중앙통치 체제보다 지방통치 체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앙통치 체제를 내고 싶으면 그 뭐를 내죠? 고려 시대를 내서 이걸 빗대서 풀어라. 이런 거 나오고 지방관직은 독자적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태종 때요. 팔도로 획정을 집니다. 태종 때 전국을 팔도로 나눠요. 행정구역을. 자, 그래서 이제 팔도가 있고 그리고 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습니다. 부목군현. 자, 부목군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팔도에는 지방장관이 파견이 되는데 우리가 그 오도 양계, 고려의 오도 양계 할 때는 병마사 그리고 안찰사가 파견됐잖아요. 여기는 관찰사가 파견됩니다. 조선은 관찰사예요. 그래서 한자 차이죠. 안찰사, 관찰사. 그렇죠? 우리는 관찰사입니다. 조선은. 자, 그리고 수령이 파견됩니다. 이 수령은 부목군현의 지방장관이죠. 자, 그리고 이 옆에 향리 육방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호, 예병, 형공, 방, 이방, 호방, 형방. 그렇죠? 수령 옆에서 보좌하는 향리. 자, 그리고 이 아래는 또 면, 리, 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면임, 미정, 통주 이렇게 해서 그 선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파견이 되는 거고 여기는 선임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딱 끝나는 거죠. 관리는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수령이 그 뭡니까? 세금을 걷어와라 와라라고 하면 여기서 호방이 열심히 뛰어가죠. 얼른 뛰어가요. 이쪽 가가지고 여기 가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걷어서 수령한테 갖다 주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향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있지만 일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찰사는 수령을 지휘합니다. 지휘 감독이고 수령은 관찰사에게 보좌하는 보좌기구죠. 수령 그러니까 이제 관찰사가 더 높은 거고 수령 같은 경우는 이제 향리를 지휘 감독하지요. 향리는 보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명령 체계죠. 이렇게 되는 것. 자, 이런 관계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관찰사지요. 관찰사가 뭐 잘못하면 뭐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을, 팔도, 부목군현 이 고을에 특이한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유양소라는 곳이 있는데 유향소는 누가 있냐면 그 전직 퇴역 관리들 그러니까 전직 관리 저 중앙관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여기서 퇴직하면 그 은퇴하면 낙향하지요. 집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갈 때 보통 고향으로 가면 관찰사하고 수령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러죠. A라는 관리가 아이고 네가 이 고을 사또야. 아이고 고생했네. 나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면서 모시고 가죠. 그러면 이 고을에 유양소라는 곳으로 모시고 가요. 그럼 여기는 다 노인들이 있어요. 노인정. 그래서 노인정인데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여기 들어가면 다 선배 관리들.
선배관들이 다 있는 거죠. 아이고 왔어 여기에서 바둑 장기 두고, 아이고 지금 왔네, 아이고 선배님 여기 계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향촌 유지들, 지역 관리, 예전에 태역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사보다 높고 수령보다 높죠. 현직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실권이 있죠. 만약에 수령이 유양소에 가가지고 이 노인네들이 이런 얘기라도 하면 너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실권은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 친구한테 얘기해. 내 후배들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가지고 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령들이 유양소 가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촌 유지들의 자치기관이 유양소입니다. 그래서 유양소는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하냐면 그 지역에 법을 만들어요. 이른바 향약입니다. 향촌의 자치규약을 만드는데 이 자치규약은 지금 시의회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 같은 걸 만든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서울시의 법입니다. 이 서울시에만 적용되지 인천, 저기 수원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뭐 10시 규제 학원 있잖아요. 그러면 저 경기도는 11시 뭐 다 틀려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만들어요? 유양소의 관리들이 만듭니다. 이것이 향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령보다 높은 거지. 그렇죠? 퇴역 관리 그리고 관직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유양소의 관리들을 좌수 혹은 별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료에 쭉쭉 나오면서 좌수가 어떻고 별감이 어떻고 그러면 유양소를 찾아라 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통제가 지금 불가능한, 요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또 유양소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서 이상한 관계가 또 되죠. 그래서 이 향약을 만들었을 때 이 유양소의 관리들은요. 이 향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향리들을 규찰을 할 수 있고요. 얘들이 뇌물 받거나 그러면 혼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혼내요? 수령한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향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디 이 지역 끝까지 몇 리통까지 지배를 하면서 이 고을의 그 풍속을 잘못된 풍속 같은 걸 바로잡는 거죠. 그걸 교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향약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의외로 이 유양소가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찰사하고 수령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럼 얘들을 통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서울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경제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자를 쓰잖아요. 서울경자에 있을 제자에 관리소자를 이렇게 관청소자를 이렇게 붙이면 서울에 있는 곳인데 이 경제소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단순히 유양소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양소에서 잘못된 것을 만들어 버리면 얘들이 통제해요. 근데 얘들이 그 하급관원이다라고 해도 얘들이 뭐라 못해요. 왜? 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여기 가지고 막 얘기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제소를 통제하는데 나중에 이 경제소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 경제소가 없어졌을 때 유양소의 이름이 바뀌니 그것이 향소 혹은 향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라고 놔두고 향소, 향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유양소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그 책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책 정치기구. 그래서 판서로 미래의 보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의정부, 승정원, 의금부 요거 설명 다 드렸던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의정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죠. 최고 관부로서 재상들의 합의예요. 그래서 심의 결정하는 거고 6조가 그 보고하는 체계죠. 6조 정책의 집행과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 유이호, 예병, 형, 공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3사 어디 있어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죠.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공부했고 왕권 강화기구 의금부와 승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타는 춘추관, 역사편찬 보관, 성균관, 대학교, 한성부는 서울, 수도 서울의 그 치안이나 행정을 따로 담당을 했던 기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2번에 지방행정 조직을 볼게요. 특징, 팔도를 정비했는데 전국을 팔도로 나눈 것은 누구라고요? 태종 이방원이다. 이것도 이제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지방행정구역 8도 아래 부목 9년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현 아래 면리통을 설치합니다. 자, 전국 330개의 군현이 있었고요. 속현은 모두 폐지했죠. 고려시대 속현이 있었는데 그걸 폐지시켜 버리니까 속현은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속현이 없어지고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전국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행정조직, 그래서 판서로 미리 보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판서에 그대로 적혀 있죠. 책에. 자, 8도의 관찰사 1년 정도 부임기가 있고요. 부목 9년. 그래서 보좌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구. 그렇죠? 수령은 이제 약 5년, 1800일. 그리고 이제 육방이 있고 향리죠. 이렇게 돼 있고 면리통을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자, 유양소가 통제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좌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거고, 이 향촌의 풍속을 교정교화했던 담당, 그리고 경제소, 이렇게 됐다. 자, 동그라미 1번 구조 볼게요. 8도 부목 9년 면리통 다 됐어요. 동그라미 2번 지방관 파견의 원칙입니다. 지방관을 출신 지역으로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예요. 예전에 우리가 고려 시대에는 그 사신관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고을의 출신자를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돼요. 이쪽은 이제 그 지역 출신자를 임명하지 않는 제도. 요거 기억하시고, 관찰사는 1년, 수령 5년인데 임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관찰사입니다. 전국 8도에 파견했습니다. 전국 8도에 파견했고,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임명을 합니까? 왕이 직접. 그렇죠? 수령도 역시 왕이 직접. 그러니까 관찰사와 수령은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을의 실질적인 왕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자. 실질적인 거, 형식적인 거 왕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 동그라미 4번의 수령입니다. 권한. 부목 9년에 파견했고요. 됐습니다.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행정사법 군사권을 장악했고, 의무. 이들은 또 무엇이 있냐면 수령칠사라는 게 있어요. 7개의 업무 평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령이 이쪽에서 이 7가지를 잘했느냐 없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수령이 잘못했다, 이게 체크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승진해서 이제 물 먹게 되는 거고, 그렇죠? 고과가 좋다, 인사고과 좋다 그러면 승진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령도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관리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령의 업무 평가를 받았으니 그것이 수령칠사. 농상성은 뭐냐면 농사를 잘 진흥시켰는가. 사송가는 뭐냐면 송사, 그렇죠? 송사를 잘 중개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간활식, 관할한 놈들, 그러니까 간사한 관리들을 색출했는가, 이런 거고, 호구중, 그래서 호구를 증가시켰느냐, 학교 흥, 공부를 많이 시켰느냐, 군정수, 군정을 균등하게 또 부과를 시켰느냐, 부역균, 이런 거 역시 부역균, 역을 균등하게 부과시켰느냐, 그리고 군정수, 세금을 군정을 제대로 거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 향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실무를 보좌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이 수령을 보좌했던 세습적 아전으로 격화돼 버려요. 향리는 국가에서 대가를 외역전 못 받죠. 외역전은 언제요? 고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향촌 사회 봅시다. 향촌. 향은 행정구역산의 9년 단위를 얘기하고요. 촌은 촌락이나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향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 향촌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유양소입니다. 향청이라고 돼 있죠. 향소나 향청이라고 불렀고. 자, 향촌자치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고요.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고요. 향안에 등재된 양반들로서, 향안이라고 하면 유양소의 양반 명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 등재되고요. 장이 누구예요? 좌수입니다. 그리고 2명의 별감, 그렇죠? 이렇게 선출해서 운영하니 유양소의 간부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번 역할, 자율적 규약, 뭐예요? 자치규약,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입니다. 백설교화하면서 교화하고 사회 풍속을 교정하던 역할을 했었던 것이 무엇이다? 유양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뭐가 있냐? 동그라미 3번이 있네요. 경제소. 자, 경제소는 어떤 기구냐? 경제소는 중앙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양소를 통제하는 게 제도지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상을 담당했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든 사실, 사건들은 누가 알고 있어요? 유양소에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연락하니까 얘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중앙에 있다고요. 그렇죠? 중앙에 있으니까 지방과 중앙을 요 가운데서 얘들이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얘기한 거, 야 이렇게 됐어. 여기는 거꾸로, 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이 연락을 담당했다. 자, 변천 선조 때 경제소가 폐지됩니다. 경제소가 없어지니까 이때 유양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제 향소나 향초로 이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의 군사조직입니다. 군역제도 원칙은 뭐냐면 양인 개병제, 병농일치제인데 병농, 군대도 가고요. 농사도 짓는 거야. 그걸 일치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지면서 군대도 갔다. 이런 얘기고 태종 이후 사병을 모두 폐지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에게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자, 정군과 보인인데 이것이 이제 세조 때 시행한 보법이라는 거예요. 보법. 그래서 보법이 뭐냐? 정군과 보인으로 나눈 것이 이제 보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정군은 말 그대로 현역 군인에 복무하는 겁니다. 현역으로 가는 거고, 자, 보인은 현역으로 가지 않지만 현역의 비용을 부담하는 대체 복무제예요. 자, 보세요. 군대를 가죠. 당시에 군대를 가는 것은 16세에서 60세까지 갑니다. 그러면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뭐 2년도 안 하잖아요, 군대에. 그렇죠? 2년 넘게 갔다 와야 이제 군대의 맛을 아는데. 아무튼 자, 2년도 안 갔다 오는데 우린 그것도 힘들죠. 근데 이때는요. 그냥 요번 달에 이제 3월 달 딱 됐다. 그러면 3월 달 뭐 징직 통지서가 오는 거야. 그러면 한 또 3개월 또 갔다 와야 돼요. 왔다 오고 내년에 또 가요. 내후년에 또 가고 계속 가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국가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그 군역에 우리가 군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일 나죠. 이제 막 농사도 엉망진창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은 올해는 현역으로 가라. 정군으로 배치되고 내년에는 보인으로 배치되고 정군으로 배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인할래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현역이 됐다. 그러면 보인 애들이 나에 대한 그 옷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군대 가면. 그렇죠? 그것을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이 있어요. 거꾸로 내가 군대를 안 가면 연마을 A가 갔다. 그러면 얘에 대한 것을 내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 보법입니다. 그래서 정군과 보인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것.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면역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현직 관료,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이 면제돼요. 그래서 그 양반도 면제됩니다. 양반도 군역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군역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면역시켜 주는 거예요. 자, 군사제도는 중앙군이 5위입니다. 5위라는 중앙군이 있었는데 이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조선 후기에 가면 이 5위가 5군영으로 바뀌거든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5군영. 그래서 이 5군영은 우리가 다음 단원, 조선 후기 단원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앙군은 5위고요. 갑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간단한 무예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중앙군. 특수병도 있었고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 그리고 영진군이 있어요. 영이나 진에 배치되는 군대고 자, 동그라미 3번이 잡색군이죠. 색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일종의 예비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방위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방위에 군복 안 입고 가죠. 이 사복 입고 가요. 그러니까 색깔이 여러 개죠. 잡색이다. 그래서 잡색군. 일종의 이제 예비군. 자, 그리고 양고로 3번에 교통통신제도인데 봉수제도가 있었어요. 봉수. 그래서 불 피우는 거 있죠. 봉화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불을 피우고 낮에 되면 연기 피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락을 담당했던 봉수제도. 그리고 이제 역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역참. 이렇게 건너서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임진왜란때 빵 터지면서 이 역참 제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파발 열심히 뛰어다니자 뭐 이런 거죠. 이런 걸로 변하는데 아무튼 역참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제 관리 임용 제도 및 교육 기관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판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 다 있죠. 판서로 미리 보기. 자, 과거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과 시험이 있고 무과 시험이 있어요. 고려는 무과 시험이 없죠. 그런데 조선은 무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반을 뽑는 제도가 있고요. 무반을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관을 뽑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거죠. 기술관. 그래서 자, 문반, 무반, 반이 두 개죠? 문반, 무반. 그래서 양반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려는 무반이 없잖아. 그래서 귀족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관 시험은요, 두 가지 시험, 속과가 있고, 그리고 대과 시험이 있습니다. 대과. 흔히 우리가 문과라고 하는 것은 대과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과. 자, 속과 시험은요, 생진과가 있는, 생진과라고 하는데,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합격하면 생원이 되고 진사가 되는 거예요. 허생원, 뭐 그렇죠? 최신사댁, 셋째 딸, 뭐 진사,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생원과 진사가 되는 생원과 진사과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속과입니다. 그래서 속과 시험을 합격하면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성균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균관 유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는 하급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급관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에 합격했죠. 그러면 하급관원 신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균관에 입학한 성균관 유생은 하급관원 신분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균관에서 입학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유학 교육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고등고시를 보게 되는 거죠.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시험은 그 대과인데 이 하급관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과 시험을 봐야 고급관원이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과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총 3차 시험으로 이루어져요. 초시, 복시, 전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시는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인원을 뽑아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시키죠. 지금도 뭐 3배수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러내는 거 2차 시험에서 33명을 뽑습니다. 33명. 그리고 33명을 전시라고 해서 왕이 이제 직접 왕 앞에서 면접 시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접 막 질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지. 1등부터 33등, 장원 뭐 이렇게. 그래서 3차 시험으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게 문과 시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무관 시험은 무과입니다. 무과를 시행하죠. 근데 이 조선시대도 거의 뭐 3차 이렇게 시험 보는데 무과 시험은 28명을 뽑았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시험에서 33명이냐 28명이냐 이 문제는 안 나왔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고 기술관은 이제 잡과를 보면 됩니다. 잡과. 그래서 하급관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단 문관과 무반, 우리 이제 과거 시험은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그 평민이, 농민이 시험을 봤다. 그럼 다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민들은 잡과 시험을 봐서 기술관의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채용 절차입니다. 원칙. 문과, 무과, 잡과로 구성이 돼 있고 천민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응시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과 시험 있죠. 이 문과 시험은 탄관 오리의 아들 혹은 재혼한 여성의 자식 그리고 설 등은 응시를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설이잖아요. 아버지는 양관인데요, 고관이에요. 그런데 이 서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날이라고 막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공무원 신분으로 있고 관복 입고 있거든요. 근데 문과에 합격해서 무신 관복은 입을 수가 없고 무과에 응시할 자격만 있다. 그러니까 서울들이 대부분 다 장군으로 나와요. 그렇죠? 자, 시험 시기 디귿번 식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마다 정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별시가 있어요. 부정기 시험. 갑자기 보는 거예요. 중강시, 알성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시험 제도냐면 그 성균관에 제를 올리게 되잖아요. 왕이 직접 가가지고 성균관에서 행사가 있었어. 그럼 이제 행사 끝나고 궁으로 돌아갈 때
누가 서 있어요? 양반 유생들이 다 이렇게 해서 왕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왕이 야 심심한데 오늘 시험이나 볼까? 앉아봐. 야 이건 뭐야? 뭘 어떻게 생각해? 그럼 거기에서 똘똘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뭐 1차 시험 면제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2번 종류 기억번 문과 시험이다. 대과 시험. 그래서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가 대과에 응시할 수 있고요. 혹은 성균관 유생이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초시복시 전시로 시행되고요. 묵과 고려에 비해서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28명이 뽑히는 거고 주로 서울 등 중인 그렇죠. 중간 계층이 응시하는 것이 묵과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잡과 3년마다 실시되죠. 이것도 이제 식년시예요. 3년마다. 대신 이제 그 각각의 해당 관청에서 기술 교육을 시켰다. 이 차이가 있고요. 합격 처우가 있어요. 속과에 합격한 사람은 100패라는 100세계 합격 증서를 줘요. 그리고 문과에 합격했다. 문과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홍패 빨간색 합격증을 줍니다. 그리고 잡과는 하얀색. 그래서 조금 급이 높다. 빨간색 주고 급이 좀 낮다. 그러면 하얀색 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특별 채용 제도가 있었는데 천거가 있었어요. 천거는 관리 추천 제도죠. 일종의 A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원이 있는데 그 고관이 왕에게 얘기해요. 여기에 요쪽에 이 지역에는 A 같은 사람이 가서 지방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 요것이 천거입니다. 그래서 천거의 대상은 기존의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취재. 그래서 간단한 구술 시험으로 하급관을 뽑는 것. 음서가 있어요. 고려는 5품 이상이었죠. 근데 조선은 2품 이상으로 축소가 되었다라는 거고. 양고라 선번에 이제 인사관리제도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상피제가 있죠. 상피제, 그 지역의 출신자를 임명하지 않는 제도 상피제고, 동그라미 2번 서경제죠. 그래서 5품 이하의 관리를 등용할 때 사가 2개, 어디예요? 사가는 사헌부의 관리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왕이 그냥 막 마음대로 막 찍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양사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가 있는데요. 이거 엄청 또 중요해요. 그래서 판서로 미리 보기가 있는데 이거 지우고 갈게요. 판서로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림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 고려 말에 개혁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신진사대부가 분화합니다. 그렇죠? 신진사대부가 분화하는데 자, 이들이 갈려요. 급진파와 온건파로 갈립니다. 이렇게 갈렸죠. 그래서 급진파 정도전 그리고 온건파 정몽주 이렇게 갈리는데 이들이 그 어디로 가겠어요? 그 중앙으로 가는 거. 이들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중앙으로 가게 되고요. 이들은 권력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급진파는 어떻게 이제 그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이 지방으로 간 온건파는 어떻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개유정난이 있었죠. 개유정난 언제 있었죠? 단종 때 있었어요. 그렇죠? 단종 때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버렸죠. 그래서 그 황보인과 김종서를 죽여버리고 그를 따랐던 측근 세력들 싹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개유정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세력은 누굽니까? 요들이에요. 얘들은 참여를 못해요. 왜요? 중앙이잖아요. 얘 지방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이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든요. 밤에 그냥 하루에 샥 해가지고 도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개유정난 때예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게 터졌다고 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개유정난으로 인해서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것이 누굽니까? 세조죠. 세조 때 공신, 나를 왕으로 올린 공신이 있잖아요. 대부분 누구예요? 개유정난에 참여했던 세력. 그래서 이들이 공훈이 있다 그래서 훈구파라고 부르고요. 살림의 운둔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살림파, 이른바 살인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살림. 이 이른바 살인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에 묻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살인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가 세조 이후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조 다음에 이제 성종이 왕이 됐다란 왕이 됐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성종은요 세조의 손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삼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죠.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못 되는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겠어요? 이들이 도와줬죠. 훈구파가 성종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훈구파예요. 중앙에.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 누구 살인파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는 어떻게 힘이 강하죠. 그리고 조금 뼈대가 어느 쪽에 급진파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좀 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뭔가 좀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세력이 훈구파입니다. 그렇죠? 왕이 짜증나죠. 그러다가 이제 학자적 관료 어딨냐 봤더니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살인파를 조금씩 등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살인파를 등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세조 이때만 해도 왕이 있고 측근 세력이 다 누구예요? 훈구, 파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성종 이후로 되면 훈구인데 이쪽에 이제 살인이 조금씩 중앙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파가 똑똑할까요? 훈구파가 똑똑할까요? 아무래도 지방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살인파가 똑똑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파가 똑똑하니까 성종이 무엇을 합시다라고 하면 훈구는 무조건 반대. 왕권이 약해져야 자신들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요? 그럼 아니 훈구파, 살인파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랬더니 전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들은 지들 명분상에서 딸리죠. 이래 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맞소 틀리오. 그러니까 훈구파가 하고 있는데 다 맞는 얘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정치에 조금씩 살인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가 이제 집에 가면서 맨날 그랬죠. 이 살인파를 내가 언제 손을 봐야지. 저것들이 어린 것들이 말이야 입만 살아가지고 손 한번 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종 때 훈구파하고 살인파의 갈등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이 성종의 아들 누굽니까? 연산군이죠. 연산군이 왕위에 앉자마자 이것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훈구파가 왕에게 얘기해요. 얘들이 못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뭐야 이런 놈이 있어 다 죽여. 그래가지고 싹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싹 다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훈구파가 살인파를 싹 다 제거하는 피를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 이게 이른바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인데 이 선비는 누굴 얘기합니까? 대부분 살인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화가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화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화를 조금 봅시다. 자, 사화는요, 첫 번째 연산군 때 있는데요. 무사화가 첫 번째 사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비들이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 사화였다라는 거죠. 자, 무사화는요, 이 성종 때 김종직이 활동을 했고요. 이 김종직이 제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있는데요. 김일손이요, 자신의 스승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사초에 수록하려고 했습니다. 사초에 수록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초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실록. 실록은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됐을 때 역사가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역사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시정기라든가 승정원 일기라든가 이런 거 싹 다 갖고 오는데 여기에 대부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자료들, 이것을 사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초를 가지고 여기 괜찮네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여기에다 실록에 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 쓴 것은 이거 버려야죠. 다 쓴 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냐면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불태워요? 그래도 흔적이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우리 뭐라고 그랬죠? 이게 한지에다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물에다가 딱 담궈놔요. 그러면
붓에 먹이 이렇게 뜬대요. 그렇죠? 그거 뜨는 거 보고 그리고 요것을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싹 다 태워버리는 거. 요거를 이제 세초한다라는 거죠. 세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초로 해서 없애는 건데 아무튼 이 사초에 수록한다라는 것은 실록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김종직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조의제문을 얘기합니다. 조의제문. 여러분들 조의제문이 뭐냐면 이건 조의제문이 아니에요. 조의제문인데 의제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자, 의제가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 중국에요. 삼국지는 아시죠? 삼국지 이전 시대에 초나라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그 초한지. 그것을 역사의 그 전투를 하나의 게임, 오락으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장기잖아요. 초나라 한 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 초나라에 황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의제가 있었는데 이 항우가요. 자신이 초나라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황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제가 아주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이 추모를 하는 글인데 이 글을 썼어요. 김종직이. 그런데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요.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고 이걸 사초에 수록하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이 훈구파가요. 때는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한테 찔러버립니다. 뭐라고 찔르냐면 얘들이 역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산군이 이게 어떻게 역무예요? 저기 뭔데요? 조의제문. 자, 의제가 있죠. 항우가 있습니다. 항우가 의제를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죠. 이렇게 죽였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항우는 세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제는 단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세조가 단종을 죽여버리고 왕위를 찬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제를 추모했다는 것은 항우가 나쁘다라는 얘기고 다시 얘기하면 세조가 나빴으니 왕위를 찬탈하고 명분이 없는 왕이구나 라는 얘기 아닙니까? 단종이 왕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이러면 얘기가 이상해지죠. 세조. 그렇죠? 세조의 손자가 누굽니까? 성종이고 성종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지요. 연산군. 그럼 세조가 왕이 아니니까 성종도 왕이 아니고 당신도 왕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꼭지 확 다 죽여버려요. 딱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때 사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무오년에 일어난 선비태 무오사화라고 하고 무오사화하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이 다 죽여버리시오라고 했는데 김종직이 벌써 죽어서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관잠시를 하게 되는 거죠. 관을 파! 그래서 관 파가지고 무덤해가지고 뼈에 목을 탁 치고 다시 닫은 그렇죠. 이것이 연산군 때 무오사화고 자 이제 갑자사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두 가지는 이제 연산군 때 일어났어요. 자, 이 갑자사화인데요. 갑자사화는 뭐냐면 연산군의 어머니 사건입니다. 그래서 패비 윤씨 사건인데 윤씨 패출 사건. 이건 뭐냐면 자, 성종이 있죠. 성종이 윤비, 중전이 윤씨 성을 가진 중전이 있었는데 이 윤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것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인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윤비가 그러니까 중전이 성종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그렇죠. 그래서 용안에 손톱 자국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다음날 조회에 갔더니 신하들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폐비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윤씨가 폐비가 됩니다. 그래서 폐비돼가지고 폐비돼서 그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이 유배지에서 꽤 오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네, 와이프를 데리고 와야겠소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싹 갔어요. 그랬더니 이 윤 씨가요, 잘못했다고 천지신명한테 빌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고 그래도 우리 낭군님이 성군이 되게 해주세요. 막 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하들이 그 성종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복권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 얘기해요. 술 마시고 놀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노가 그게 달하죠. 그래서 매겨라 뭐를 사약. 그래서 사사시켜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하들이 봐보세요. 누가 이 윤비가 이렇게 했을 때 패출시켰던 신하들이 누구예요? 다 얘들이잖아. 근데 얘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복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그냥 결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해버려라. 그래서 사사를 하는데 사약을 먹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약의 사자가요. 죽을 사자가 아니고 하살 사자예요. 이 사약이라는 거는요. 원래
쳐 죽일 사람들한테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 품위 있게 죽어라라고 얘기해서 사약을 먹이는 그 왕의 그 마지막 배려예요. 그래서 하살 사자를 쓰지 죽을 사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품위 있게 죽기 위해서 사약을 먹이는 거라 이 부자라든가 비상 이런 걸 안 넣어요. 그거를 넣으면 피를 토하고 죽거든. 그냥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다 피에 토하고 죽죠. 딱 뻥이라니까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먹고 그리고 사약을 한번 들이켰을 때 약발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20첩을 드신 양반이 있으니 그것이 이제 송시열. 너무 많이 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나는 이 약이 몸에 맞나 본데 뭐 이렇게. 아무튼 품격을 그 사람의 품위를 유지시켜주고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것이 사약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약이요. 하물며 이 중전이었던 사람에게 사약을 먹이는데 피를 토하는 약을 먹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때 사약을 먹었는데 피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신씨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머니, 연산군의 할머니가 되는 외할머니, 이 할머니가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 죽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빨리빨리 나 죽기 바쁜데 지금 얘기하고 죽어야겠다. 나 너무 억울하다 어머니 아시죠? 그래서 이 피 묻은 적삼을 잘 보관을 하시고 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면 꼭 얘기를 해줘라. 그래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알았다 그러다가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됐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이런 피를 한번 보게 되죠. 연산군이. 그러니까 이때 딱 내려와서 연산군한테 얘기하죠. 내가 네 할미다 이놈아. 이렇게 되니까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훅 하면서 연산군이 이때부터 꼭지가 돌면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드라마에 나왔던 연산군 폭군 있죠.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산군이요 아주 아기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후궁들이 자신들을 키웠거든. 그러니까 이 후궁이 자기의 생모인 줄 알고 그러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궁들이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고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 머리를 막 들이받고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 내 할머니 따로 있는데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갑자사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말을 좀 잘못하면 혓바닥 뽑아버려라. 그래요. 혓바닥 뽑아버리고 그 내시들한테 신원패를 차게 하죠. 신원패 말 조심해라. 혓바닥 뽑을 테니까 뭐 이거 차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해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것이 중종 반정입니다. 훈구파가 도대체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유 적당히 해야지 막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중종 반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사화가 들이닥치는데 이것이 기묘사화예요.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자 중종은 원래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반정에 의해서 신하들에 인해서 왕으로 추대돼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연산군 다음에 또 아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못 되는 사람인데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올렸겠어요? 당연히 훈구파가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 훈구파들이요. 중종 알기를 이제 우습게 하는 거죠. 당신 나 아니었으면 왕 못 됐어. 아니 그러려면 왜 나로 왕을 시켰어? 그렇죠? 예전에 대장금 있잖아요. 대장금 모르세요? 아시는 분 계시고 이영애 씨가 그 장금이로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왕이 하는 일은 먹으면서 맛있구나 이 얘기만 해. 맛있구나 아 그래 맛있구나 이 얘기만 해. 이게 뭐야 신하들이 정치 다 하잖아요. 이거 훈구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왕이 그냥 맛있구나만 하는 거죠. 뭐 정치를 못하지 얘들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종도 짜증이 날 대로 났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누구 조광조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합니다. 조광조를 등용을 해서 여보시오 이제 개혁을 좀 해야겠소 라고 해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추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부르는데 이 조광조는요 당시에 이 살인파의 수장격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아주 할아버지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죠. 그래서 조광조를 시켜가지고 훈구파를 견제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힘이 없는데요. 내가 힘을 주겠소. 적극적으로 해보시오 라고 해서 적극적인 개혁 정치를 추진합니다. 그것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167쪽이죠. 훈구와 살인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훈구 세력. 그 판서로 미리 보기 아래 있어요. 세조 집권 이후에 공신이 돼서요.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이 누구다? 이것이 훈구파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살인 세력. 15세기 후 중반 이후 중소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투철한 공부만 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살인파지요.
자, 양괄호 2번 그 표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살림 세력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정기에 진출을 했다. 성종 때. 그렇죠? 어디서? 성종 때. 그렇죠?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양괄호 3번에 사화의 발생. 그래서 무호사화 있죠? 무호사화. 그리고 무호사는 두 번째 줄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발단이 돼가지고 선비들이 화를 입었고, 동그라미 2번 갑자사화죠. 패비 윤씨 사건이죠. 그래서 윤씨 패출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화를 입었고요. 세 번째 김효사화인데요. 원인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세력 조광조를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하라고 해요. 그런데 조광조가 적극적으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 박스에 보십시오.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인데요. 현량과의 실시. 현량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리 추천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있었죠. 이 과거제도를 무시하고요. 새로운 관리 추천제를 막 해요. 그래서 관리를 막 추천받아가지고 막 등용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의 사람을 뽑겠죠. 살인파를 등용하겠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불교 도교 행사를 폐지시켜. 도교 행사 하늘에 죄를 지내고 별을 보고 이거 누가 좋아해요? 훈구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폐지. 훈구파 짜증나죠. 세 번째 소학교육. 그래서 성리학적 질서. 그 어린 애기들한테도 유교 교육을 막 드립다 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그건 뭐예요? 내 제자들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자, 네 번째, 수미법도 건의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보게 되고. 다섯 번째, 경연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왕도 공부하시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종이 왜 나는 뜬금없이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되고. 자, 여섯 번째, 위훈삭제의 추진. 이게 가장 문제예요. 자, 일곱 번째 먼저 볼게요. 향약을 시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향약을 대충 공부했죠. 이 향약은 조광조가 최초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지금 보는 위훈삭제예요. 자, 보세요. 위훈, 위조 집회할 때 위자예요. 가짜 공훈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가짜 공신이 지금 널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중종만전 됐고, 여기에서 보면 공신들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된 거, 급진파, 계유정난 이게 무슨 공신이냐,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 중종만정에서도 잘못된 애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종 반정에 참여단 했는데 이름만 싹 올렸어. 이게 가짜 공은 아니냐, 얘들 삭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3분의 2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3분의 2면 훈구파의 3분의 2가 다 잘렸다는 거죠. 그럼 3분의 2가 백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조만 없었으면 그냥 배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건데 백수가 돼버렸죠. 하루아침에.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종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잎사귀 있죠. 이 잎사귀에 여기에다가 꿀로 묻혀가지고 글자를 새겨요. 주초위왕이라고 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에 중종이 막 거니는데 훈구파들하고 같이 가는데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글자가 주초위왕 써 있어요. 이게 뭔 난리요? 라고 얘기하니 훈구파들이 얘기하면 하늘이 노했습니다. 뭔 소리요? 이게 뭡니까? 합치니까 조자가 되죠. 조시성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조광조가 지금 하는 것은 왕이 찬탈입니다. 그래서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역모로 몰아가지고 중종도 이제 좀 짜증났죠. 그렇소? 그러면서 제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종이래. 그 살인파들이 화를 입겠죠. 이것이 또 기묘사화가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명종 때는요, 중종 때 두 명의 그 윤 씨가 있는데 장경윤 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정윤 씨가 있어요. 문정윤 씨. 그래서 장경윤 씨와 중종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인종이고요. 이 문정윤 씨하고 중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명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뭐만 아시면 되냐면 명종이 인종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씨 세력을 쳤는데요. 이 윤씨가 먼저 윤씨다 그래서 대윤이고, 그리고 소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윤이 대윤 일파를 제꼈다. 그리고 집권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의 여기에서 혼났다라는 세력들이 대부분 살인파였다. 이렇게 해서 사화를 끝낼게요. 그래서 사화는 앞잡다서 무갑기을이라고, 이거는 을사사화거든요. 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무갑기을.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기묘사화.
그 다음은 무오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 갑자사화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을 들어가겠습니다.